제가 발표할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경찰관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어떠한 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장 넘겨서 목차는 제가 크게 7가지로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7번은 사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과 그 구성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보통 가정폭력의 정의는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인데요. 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 동거기간이 3년 이상이라든가 자녀 출산 유무, 생활비 공동사용, 제3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사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정폭력은 궁극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폭력 구성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자인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를 포함하는데 엿던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재혼을 하거나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본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정폭력 가피해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사실혼 관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혼 관계였던 자가 폭력 피해를 해도 가정폭력 범주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사실혼의 개념이 애매한 동거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고 동거를 했던 자, 그럼 동거를 여러 번 하게 되고 사실혼 관계가 여러 번 있게 되면 그 대상 자체가 구성원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정폭력 범죄가 명확하게 아니다, 기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실혼인데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혼이라는 전제하에 연락을 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사실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두 분 다 배우자가 있거나 한 분이 배우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였던 사람도 역시 과거지만 다시 또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해당돼서 가정폭력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관계거나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가정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가정폭력 그 가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형제 자매가 만약에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에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게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중학생 자녀들이라든가 뭐 초등학생 자녀끼리 싸우는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범죄 유형인데요. 이것도 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친고죄로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반의사 불벌죄로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기타 공간상해 유기 학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좀 명확한데요. 그래서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간접폭력, 그래서 기물파손 등이 포함되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뭐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뺨 때리기, 뭐 아니면 몸을 비튼다거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정서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출동하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보기에 애매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폭언을 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가정폭력으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언이나 무시, 모욕, 비난,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 공갈, 협박, 소리 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서적 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성적 폭력은 뭐 원치 않은 성행이라든가 동의 없는 성행위, 강요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의외로 가정폭력 신고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폭력 신고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소득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가정폭력에 노인학대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학대에 포함이 되는데 그분들이 경제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점 보시면 가정폭력 특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은폐되는 폭력이고 보통 이혼을 안 할 거면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시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신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반복되는 폭력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세대 간 전이되는 폭력입니다. 또한 중복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보통 가정폭력 피해가 있어서 신고가 되면 거의 8, 90%는 노인학대랑 아동학대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 특성인데 그중에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피해자 특징을 보면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진술조사를 받을 때나 피의자 조서 작성할 때, 뭐 피의자 면담할 때 경찰관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피해자 특징은 이제 전통적인 가족관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이제 심각한 폭력 상황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가스라이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언론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피해자분들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폭력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느끼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서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장으로 할게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엔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특징인데 뭐 아동학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출하거나 실종 신고된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면담을 통해서 집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다 보면 가정폭력 피해나 아동학대 경험을 통해서 집을 나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종 신고나 가출 신고의 경우에도 꼭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가출을 시도하거나 학업 집중력이 저하돼 있거나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다른 소년범 신고가 종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노인학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노인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 그 재혼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왔더니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생활비라든가 그 남편 되시는 분과 그러니까 배우자분과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본인의 용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족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갈취하고 있다 아니면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를 또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정에서 순수하게 부모라고 생각하는 노인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학대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맞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녀의 폭력 행동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노인학대 피해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 여성 특징인데요. 이분들이 의외로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전일 있었던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서 전수합심이라고 해서 112 신고 현장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분들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수사팀과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앞으로 사건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제 업무인데
이주 여성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 자체가 되지가 않아서 사실 지원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이혼을 목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112 신고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잘 사는 나라에서 오지 않아서 폭력을 당한다는 열등감이라든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살 시도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다들 있겠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여성 피해자 특징을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울감이라든가 자격지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과잉 염려, 과잉 보호 아니면 방임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특징입니다. 이 부분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도 집이나 가구같이 재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주치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코올 의존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마약은 간혹 제가 본 것 같고 그래서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에 더 폭력 행위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피해 여성들이 분노장애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그 다음 장 5번째 가정폭력 사건 처리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가운데 라인을 보시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사건 현장에 112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그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응급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분리 후에 진술을 청취하고 위험이 있다고 예상이 되면 가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에 피해자를 뭐 보호시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는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숙소에 보내기도 하고 가해자분을 좀 다른 곳, 지인분이 있는 곳으로 분리 조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건이 이제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면 당연히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되고 조사 후에 송치를 할 때 상해 등을 고려해서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형사처벌과 가정보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하면 일단 전과가 안 남고 벌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전과가 남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전가를 지어준 것 같은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사건 처리를 원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서 접근 제한이라든가 보호관찰, 감호이탈, 치료이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가정보호 사건이나 형사처벌을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피해자 보호,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무료법률 구조기관 연계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번째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후속 조치인데 간단하니까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1번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입소 시에는 당연히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고 보호시설의 위치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호시설 위치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게 간혹 핸드폰을 켰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에도 한 2달 전에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난동을 피웠던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었어요. 보호시설에. 근데 그런 부분이 한 번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남편이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보호시설에 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시설 위치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습적인 가정폭력 여부를 꼭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발 위험 가정과 재발 우려 가정이라고 해서 사건 신고가 되면 그 신고 횟수에 따라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신고가 된 경우에는 재발 우려 가정으로 등급 관리를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재발 위험 가정이라고 해서 1년에 최소 3회 이상 신고가 된 가정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이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연계 관련해서 유의사항은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문기관에서 우선해가지고 보호 연계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원거리 및 피해자 부동의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할 경우에는 다음날 1366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임시숙소 연계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정신과 약물치료 또는 자살 위험이 있는 피해자는 입소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면은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우울증 약물치료라든가 알코올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자살 자해 위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임시숙소로 연계할 수 없게 되면 사실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좀 난감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 제가 했던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분 역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 때문에 임시숙소에 연계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인 집에 이제 가셨는데 그 지인 집을 가해자분이 아셨기 때문에 또다시 가해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외상 등 부상을 입은 피해자 조치인데요. 당연히 외상 정도를 확인해서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하면 원스톱 지원 센터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 발표자님, 발표자님, 네네.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정서 치유가 필요한 피해자는 저희가 상담실에 연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혼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조치와 이주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번은 아동을 수반한 피해자 조치 같은 경우에는 10살 이상 남아는 동반 입소가 가능한 곳을 저희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피해자분들의 어떤 보호 지원을 위해서 경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인데, 네, 이 사건은 그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얼굴 부위를 소해 폭행하고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고 말대꾸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 피해가 반복된 사례였고요. 피해자는 40세였고 피해자는 61세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농약을 먹고 자해를 시도했고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높아서 재발 위험 가정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맞춤형 보호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불구속 송치한 상태고요. 자녀가 있는데 가정폭력 현장 목격을 하고 친모의 자살 시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회관리를 하고 있고 부모 대상 임시조치 신청한 상태고 아동학대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보호한 부분은 다음 장 보시면 저희 자체적으로 통합솔루션 회의가 있는데
좀 위급하거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각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최근 1년간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총 5건이었고 재발 위험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례 회의를 했는데요.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센터, 그다음에 가족상담소 1366, 구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청문 피해자 보호 담당에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등록도 하면서 조치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린 거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경찰에서 다양한 보호 지원 조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거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을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